노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언젠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나이, 시간만 지나면 맞이하게 되는 단계라고 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60, 70이면 인생의 뒷부분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90, 100세까지 사는 것이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년의 시간도 길어졌고 그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 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어진 시간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1년을 지나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리 준비할 걸 그랬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가정, 책임, 역할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하루 종일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무게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삶이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으며 하루가 길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이 허전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첫 3년의 삶의 질과 강하게 연관된다고 말합니다. 하버드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은퇴직 후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5년 내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노년의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많은 분은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목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길은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시절처럼 무언가를 더 가져야 안정되리라 믿어왔습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나은 생활, 더 좋은 집, 더 높은 만족. 하지만 노년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버드 노화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의 행복은 추가가 아니라 감소와 관련이 깊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줄일수록 마음과 삶이 정돈되고 줄일수록 더 생생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만난 70대, 80대 분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말 속에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노년의 시간과 그 시간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중요한 건 많지 않더라. 괜히 마음만 무겁게 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 놀랍게도 그분들이 말하는 마음만 무겁게 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건강을 망치는 사소한 식습관,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말버릇, 움직이지 않는 생활.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행복을 잠식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같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노년 심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쌓아야 안정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노년기를 충만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덜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보여요. 덜어내면 나의 마음이 들리고, 덜어내면 몸의 신호가 보이고, 덜어내면 인간관계의 본질도 보입니다. 결국 노년의 핵심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덜어내고 가볍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불안합니다.
덜어내면 텅 비는 게 아닐까?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욕심을 줄이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연구와 실제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줄이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산소가 들어오듯 마음의 공간도 비워야 새로운 설렘이 들어옵니다. 덜어낸 자리에 잔잔한 평안, 새로운 인연, 건강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 사라져야 할 습관 하나, 내려놓는 용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노년에 반드시 덜어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중 무엇을 내려놓아야 앞으로의 시간이 가벼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덜어낼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구체적인 연구와 삶의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평온해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이 영상은 그 용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관계, 너무 오래 들고 있던 욕심, 버리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쌓이기만 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진정한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어낼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평생 동안 쌓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 욕심은 있어야 발전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젊은 날의 규칙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덜어내려 하면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덜어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는 85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삶을 관찰하며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 즉,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가 많을수록 비교와 스트레스가 늘고 감정 소모가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탠퍼드의 경제심리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만족도는 소유의 양보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비우는 행동이 마음을 가장 안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를 몸으로 증명한 어르신들의 사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78세 여성분은 관계를 30%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부담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혹시 또 부탁하는 사람일까 긴장되곤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숨이 편안해졌어요. 반대로 82세 남성 어르신은 한때 500명 가까운 연락처를 유지하며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끼려 했지만 정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고작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긴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 누군가는 손주를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노후에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줄이면 이런 비교가 차단됩니다. 남의 삶이 덜 보이면 내 삶의 기준이 다시 살아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만족감이 올라가면 일상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덜어냄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경험이나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계를 줄였더니 오히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줄여야 비로소 눈앞의 삶이 보입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 더 젊어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는 마음. 이런 욕심들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훨씬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거울 속에 나를 평가하는 일이 줄어들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돈이나 물건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져야 행복하지만 노년에는 덜어야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덜어냄은 몸의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줄이면 감정 소모가 줄고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줄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스트레스가 줄어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25%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덜어냄은 감정, 생각, 습관, 몸의 순서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첫 번째 과제는 비우기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줄여야 여유가 생기고 내려놓아야 돌보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쌓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은 쌓아온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덜어내야 할 것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큰 질병도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지만 몸의 신호를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패턴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나는 잘 먹어.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과일도 매일 먹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지만 한국영양학회,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터프츠 대학의 노화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노년기의 식습관 문제는 양이 아니라 구성 때문이다. 즉,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은 빠르게 쇠약해지고 반대로 적당히 먹는 것 같아도 구성만 제대로 갖추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 건강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1년에 평균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져 외출 빈도가 줄어듭니다. 셋째,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고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넷째, 우울해지면 움직이는 욕구가 더 줄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부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조용한 붕괴라고 불릴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의학연구팀은 75세 이상 어르신 420명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부족한 그룹보다 기능적 독립성,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33% 더 높았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회복 속도 감소, 수면질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쉽게 요동치거나 괜히 짜증이 늘어나는 것도 영양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7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밥, 국, 김치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성실한 식단이었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후가 되면 누워 있어야 했으며 밤에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조금, 저녁에 생선 한 토막만 추가하신 후 2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네. 요즘은 걷는 게 전보다 훨씬 가벼워. 밤에 덜 깨요. 이것이 단백질의 힘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단순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십 년의 건강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습관은 당 섭취 과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거 안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 떡 한 개, 빵 조금, 과자 한 줌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충분히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심한 피로, 불안감, 집중력 저하, 과식 욕구 증가가 나타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수면질을 40%까지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공복감이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식사입니다. 저녁을 8시, 9시에 먹거나 TV를 보며 주전부리를 집어먹는 행동은 간의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가는 밤 시간 동안 피로 물질을 정리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이 기능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붓기, 무거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낮 동안의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는 늦은 밤 음식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아침 에너지 수준이 평균 28%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7시 컷 원칙이었습니다. 7시 이후에는 물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남아있어 입이 심심했지만 3주가 지나자 야식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었으며 오후에도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먹는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을 줄였을 뿐인데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식습관에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부족. 둘째, 당 과다 섭취. 셋째, 늦은 밤 식사. 이 3가지가 조용히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감정을 흔들고 움직임을 줄이며 결국 노년의 삶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기분, 인간관계, 외출 여부, 자기 인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줄이는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몸은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일 때 노년의 생명력은 되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대 UCLA 공동연구는 60대 후반부터 뇌의 억제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곧바로 말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절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 과거 이야기나 걱정, 조언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좋은 뜻으로 말을 꺼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부담을 느끼거나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등은 이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만 들어보면 문제는 대부분 말의 길이와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82세 어르신 한 분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다 결국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된 후 스스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그분이 바꾼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 그런데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상대가 말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둘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한다. 셋째, 과거 이야기는 3문장 이상 하지 않는다. 넷째, 누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먼저 생각한다. 다섯째, 말보다 표정을 먼저 챙긴다. 이 5가지를 실천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멀어졌던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더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연구 결과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APA 심리학회는 70대 이후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말의 절제력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말이 길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설명과 변명이 많아지면서 상대가 피곤해져 거리를 둡니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비교나 판단의 말이 섞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판이나 지적처럼 들립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커집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부모는 걱정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또 시작이네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넷째,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말과 함께 감정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노년은 더 쉽게 지치고 더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반면 말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관계가 편안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듣는 힘이 생깁니다. 듣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인다는 말처럼 조용히 들어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줍니다. 넷째, 스스로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감정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안정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심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MIT 옥스퍼드 공동연구에서는 자신의 말을 20%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 만족도가 평균 37%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줄이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표정과 태도에도 드러납니다. 즉, 말의 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76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인정받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드니까 조용한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이더라고. 이 말에는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힘이지만 노년에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실천해본 방법 중 효과가 컸던 것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지금 꼭 말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하기. 둘째, 내 조언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떠올리기. 셋째, 상대가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먼저 공감하기. 넷째, 과거 이야기는 핵심만 짧게 말하고 멈추기. 다섯째, 부정적인 말은 절반만 꺼내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집니다. 노년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그 가까움이 노년의 외로움을 막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말은 힘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말은 적을수록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인생 후반부의 품위를 완성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데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20년간 8,000명을 추적한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40% 증가한다. 숫자로만 보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노년의 몸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순간 우리 몸의 주요 기능들이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허리와 골반의 근육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세한 압박들이 쌓여 만성피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부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출이 줄며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4세 어르신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셨지만 생활 패턴을 들어보면 아침 TV 1시간, 점심 후 TV 40분, 오후 TV 2시간, 저녁 후 TV 2-3시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30분에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라고 조언하자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가볍고 밤에 덜 뒤척여요. 예전보다 걷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노년의 기력은 운동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빈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한번 세게 하면 하루 종일 몸이 활성화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과 근육 반응성이 낮아져 짧은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는 노년기 체력 유지의 핵심은 지속적 짧은 움직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1시간의 운동보다 30분마다 2세 3분씩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움직임은 혈액을 다시 흐르게 하고 굳은 근육을 깨우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나는 집안일 하니까 움직이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집안일은 움직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집안일은 짧게 움직이고 다시 오래 앉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활동이 단절되어 있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 패턴은 몸에 활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활 움직임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생활 움직임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걷기,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치약을 짜며 다리 바꿔 서 있기,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기, 전화 통화는 서서 하기, 잠들기 전 집안을 2번 돌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노년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작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특히 TV 광고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데 광고 길이가 평균 2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짧은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끼워 넣는 것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심장과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은 다리의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 속도를 늦추어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 압박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오후가 되면 이유 없는 무기력, 두통,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액 정체에서 오는 신호임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울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움직임이 줄어들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감정 안정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불안감, 생각의 둔화 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것 역시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기만 실천해도 감정 안정도가 평균 32%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의 생명력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날 때 감정이 밝아지고, 감정이 밝아질 때 외출이 쉬워지고, 외출이 쉬워질 때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결국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노년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잊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운동이 어려워도, 관절이 좋지 않아도, 체력이 약해도 할 수 있는 변화,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사람은 더 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살아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줄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줄임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중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어느 정도 동기와 경쟁심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60세 이후부터 비교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옥스퍼드 행복연구팀은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년의 불행은 물질적 조건보다 비교 습관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에는 인생의 구조가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고, 자녀를 어린 시절처럼 이끌 수도 없고, 젊은 시절처럼 외모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비교가 가능성의 비교가 아니라 결과의 비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비교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손주는 잘 크고, 남의 집은 넓고, 남의 건강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연금은 더 많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못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삶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였습니다. 저 사람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네. 저분은 손주가 둘이라던데. 저 집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올라왔고, 비교가 쌓여 하루 전체가 무겁고 짜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은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삶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문장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비교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나 자신의 삶은 흐릿해지고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교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감사 습관입니다. 수많은 연구는 감사 습관이 우울감, 불안, 비교심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긍정심리 연구팀은 하루에 단 한 줄의 감사 기록만으로도 3주 후 정서적 안정도가 평균 2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비교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제가 만나본 88세 어르신 한 분은 무려 10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의 감사 일기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다. 걷기가 어제보다 쉬웠다. 국물이 따뜻했다. 전화 한 통이 와서 반가웠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더라고.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비교는 줄줄이 연결된 사슬처럼 다른 문제도 함께 불러옵니다. 비교가 많아지면 욕심이 늘고, 욕심이 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관계가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다시 비교가 올라옵니다. 이 악순환의 중심에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줄이면 다른 5가지 문제, 관계 욕심, 식습관, 말, 앉아있는 시간도 놀라울 만큼 정리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비교를 줄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감사 한 줄을 쓰는 것.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비교는 나를 벗어나게 하지만 감사는 내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비교는 부족함을 키우지만 감사는 충분함을 키웁니다. 비교는 눈을 흐리지만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맑음이 쌓여 노년의 평온을 완성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줄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식습관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줄일 때 노년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남는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고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이 찾아올 뿐입니다. 이 빈자리는 단순한 침대의 공간이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온 누군가가 사라진 자리이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미래의 한 조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누구도 담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 남는 것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50, 80대 분들이 경험하는 이 고요한 두려움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종류의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앞으로 나는 혼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고요한 순간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해가 떠오르는 소리 없는 새벽,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 식탁 위에 빈 의자.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옆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족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혼자라는 현실은 더 낯설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평생 사용하던 지도에서 갑자기 방향표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은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준비된 혼자는 오히려 바람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평정심을 얻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바쁘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혹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이름 붙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의 뇌도 여전히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늦었다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변화는 어떤 나이에서든 시작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사실이 가진 진짜 무게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온 기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거라는 기대, 외롭다 말하면 옆에 와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자유가 온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혼자 살아갈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바로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의 첫 부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실제로 일어난 한 여성의 인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여성의 인생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더욱 두렵고 더욱 현실적이며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혼자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72세의 정수진 씨는 평생을 인천 부평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자식들은 잘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함께 보내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범하고 단단했던 일상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비어있는 식탁, 남편이 앉던 소파, 혼자 들리는 발걸음 소리, 집안의 모든 공간이 이제 당신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딸은 자주 찾아와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아들도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딸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졌고 아들은 회사 업무가 늘어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전화 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느새 그 빈집에는 정적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평범하다는 말조차 지겨울 만큼 익숙한 하루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흔들린 듯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았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전화 한 통 올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와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노인 단독 가구의 65%는 하루 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통계. 이는 곧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누구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아래층 이웃이 택배를 전해주러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예비 열쇠로 문이 열렸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고 치료 후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었어도 마음은 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고도 서늘한 깨달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과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건 이제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아직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숨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뒤섞였습니다. 요양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자유는 없습니다. 자식의 집은 따뜻할지 몰라도 그녀의 자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정수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남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고립이 되고 받아들이면 자유가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숫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50, 80대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정수진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말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숫자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마주하면 그 충격은 훨씬 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혼자 삽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배우자 없이, 자식 없이 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의 독립이 빨라지면서 노년의 단독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한국의 표준적인 노후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 전후까지 늘어났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기간은 평균 15년에 달합니다. 1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로 치면 중간 규모의 경력을 쌓는 시간이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누군가가 하루하루 챙겨주길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다.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고립된 노인은
건강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식습관이 무너지고 결국 신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응급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2.4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2배 가까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 우리 딸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들이 바빠도 결국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분명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돌봄의 시간은 별개입니다. 한국의 30, 40대는 일과 육아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서 한국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퇴근 후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을 지켜야 하며 주말은 휴식이 아니라 아이 돌봄에 쓰입니다. 즉, 부모님을 챙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챙길 여력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을 위협하는 의학적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외로움은 흡연 15개비와 같은 수준의 건강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는 질병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년층이 겪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은 왜 더 극심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중심 사회의 잔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그 믿음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핵가족이 표준이 되었고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는 사회적 연결망 약화를 가져옵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기 어렵고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혼자만의 시간은 독이 됩니다. 의존이 습관이 된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삶의 질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립은 운명이 아니며 준비된 노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혼자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혼자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준비의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자식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의 길입니다. 주도권을 되찾는 것,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은 이것입니다. 의존은 습관이고 독립 역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년 전문가와 심리학자, 의학 연구에서 검증된 실제 원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지만 배우자가 떠난 뒤 갑자기 혼자 모든 일을 맡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진 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혼란스러웠고 은행 업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익숙해지면 당당해집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생활 능력 상실입니다. 설거지를 미루고 식사를 대충 때우고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에서부터 건강 악화는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유지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집안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이 독립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요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혼자 집에서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부르며 노년 우울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정수진 씨는 남편이 남긴 연금과 보험금으로 생활했고 가계부 앱을 사용해 매달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 음식, 택시비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였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한 달 3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0만 원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본인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작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건강관리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겪는 응급 상황의 60% 이상은 사전에 작은 증상이 존재했습니다.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수진 씨는 쓰러진 이후 매일 30분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뇌는 반복되는 습관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하루 30분 걷기 습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약 복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제때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응급실 내원 확률이 절반 이상 낮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독립은 잘 이야기하지만 감정적 독립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 심리 연구에서 말합니다. 감정적 독립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와 있어도 불안하다. 정수진 씨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을 켜는 순간 고독은 마치 그림자처럼 뒤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는 도구입니다. 감정을 단어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잡아주는 손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관계를 넓히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새로운 인연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지관 체육 프로그램, 성당과 교회, 작은 지역 모임, 동네장 보러 갈 때 만나는 익숙한 얼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연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복지관 스트레칭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의 폭이 넓은 노인은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 즉,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자식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5가지 능력은 나이가 많아도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66일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6일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율이 됩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바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자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힘, 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감정적 독립, 새로운 관계 맺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혼자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 자유로웠고 가능성이 많아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역설이자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라고요? 고독하고 불안하기만 한데?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고독과 독립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고독은 원하지 않는 상태, 강요된 고립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반면 독립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는 혼자 있다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존을 기반으로 할 때 깨지기 쉽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고립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섭섭함이 생기고, 친구에게 기대하면 거리감이 생기고, 배우자가 떠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독립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다릅니다. 기대가 아닌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정수진 씨의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자 설 수 있게 된 후 그녀는 자식들과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관계.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괜찮은 관계.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필요한 만큼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과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이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마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선택. 이 세 가지가 자유를 만듭니다.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삶의 품격을 뜻합니다. 필요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집니다. 실제로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이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부나 건강 자체가 아니라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이 높은 사람은 건강 악화 속도도 느리고 우울감도 낮고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배려 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독립할 때 자식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부모 역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독립은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독립이란 말이 마치 큰 결단이나 거대한 변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는 작은 행동, 오늘 스스로 걷기 운동을 하는 작은 결심, 오늘 감정을 글로 기록하는 작은 습관, 오늘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작은 인사,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혼자 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와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남기는가? 바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핵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 펼쳐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생의 과제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역할이 조용히 끝나갈 때가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진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5가지 힘, 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감정적 독립,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자유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지키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혼자를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고, 선택은 곧 주도권이며 주도권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통제감이 높은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 회복력, 건강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느냐, 경제적으로 풍족하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져 있다. 정수진 씨의 변화도 바로 이 원리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관계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를 자유롭게 하며 결국 서로를 더욱 가볍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년의 독립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스스로 밥을 차리는 작은 행동, 오늘 10분 산책을 나가는 의지, 오늘 감정을 일기에 적어두는 순간, 오늘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오늘 지출을 정리하는 한 줄의 기록,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느 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였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혼자 선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여유이며, 불안이 아니라 주도권이며, 약함이 아니라 존엄이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나아가 미래의 나에게 큰 감사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생활 능력, 2번 경제적 독립, 3번 건강 관리, 4번 감정적 독립, 5번 새로운 관계 만들기.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깊이